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누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상대로 이렇게 강연한 자리를 요즘에 또 대면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되어서 아주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지난주에 저 순천에 가서 강연을 했었는데요. 일요일 날. 그리고 엄청 후회를 했어요. 일요일은 이러는 게 아닌데 일요일은 좀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일요일 날 강연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고요. 그래도 제가 정의당 강연을 사실은 많이 했어요. 10번 이상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전담 강사 비슷하게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일요일 강연을 제가 그래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순천도 가고 오늘도 오고 이렇게 한 이유는 지금 한국 사회라는 것이 희망이 없죠. 박근혜 말기에는 희망이 있었어요. 이 정권을 갈아치우면 무언가 좀 나은 세상이 올 것 같은 그런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 이 문재인 정부 말기에 우리가 느끼는 건 희망이 아니고요. 환멸이에요, 환멸. 그래서 제가 최근에 쓴 책의 이름을 환멸의 시대라고 지었는데 출판사에서 거부했어요. 너무 암울하다, 환멸이란 말은. 그래서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 아무리 환멸의 시대라도 한 발짝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된 것은 정말로 굉장히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희망이 없기 때문에. 너무 절망스러워서 마지막 희망이 정의당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이번 대선이 어떻게 보면 정의당으로 봐서는 그 이전에 어떤 선거보다 더 중요한지도 모르겠어요. 이번에 한 10%를 넘을 수 있다면 정말 한국 사회를 좀 바꿀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이렇게 야비하고 이렇게 거짓을 일삼고 일상적으로 사실은 그럼으로써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렇게 짓밟는 그러한 정당인지 몰랐죠, 우리도. 지난번에 특히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그들이 보인 행태는 이건 뭐 정당이라기보다는 그냥 정상배들의 그러한 몰이에 불과하다는 걸 우리가 보고요. 우리 대부분이 또 민주화를 위해서 다 같이 싸운 사람들인데 민주화의 성과를 이런 야바이 노름으로 추락시킨 데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는 이 민주당이라는 정당 가지고는 근본적인 변화가 어렵구나 하는 걸 아마 뜻있는 사람들은 다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정의당 같은 이러한 새로운 진정한 의미의 진보 정당이 한국 사회를 장악하지 않으면 변화가 오기 어렵겠다. 이런 걸 다 함께 느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형식이 내용을 규정한다는 걸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죠. 정의당 같은 정당이 만약에 독일에 있었으면 아마 지금쯤 집권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게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 뭐 말이 좀 어렵죠.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내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선거. 그것이 된다고 하면 한국에서 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렇게 무능한 정당. 그 다음에 지금 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렇게 반역사적인 정당. 이런 정당이 살아남지 못하죠. 이러한 정당을 살려낸 것은 잘못된 형식, 승자 독식,
단순 소선거구제. 이것이 가장 큰 한국 사회의 악패입니다. 저는 한국 사회 최대 적폐는 선거법이다. 제가 그런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제 이름 치고 선거법 치면 나올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한국 사회를 이렇게 희망 없는 사회로 만든 것은 터무니없는 선거법을 통해서 야합하고 있는 수구와 보수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깰 것인가? 이게 정말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숙제인데요. 저는 이번에 정의당이 10%를 넘긴다면 정의당이 완전히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정의당 손에 지금 소위 민주당이 집권할 그러한 가능성이 정의당 손아귀에 완전히 쥐어지겠죠. 그렇게 된다면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저들이 아마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또 그 공동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선거법 개정으로 조건으로 삼는 이런 형태가 된다면 저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10%만 넘으면 선거법 개정에 그런 독일식 선거법 개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되면 이 공동정부에서는 한 5개 정도의 장관직을 요구해야죠. 노동, 환경, 그 다음에 복지, 교육, 그 다음에 여성, 요 5개는 요구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10%를 얻느냐 못 얻느냐에 전 달렸다고 봐요. 10% 이상 얻으면 그 정도의 공동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제안과 또 선거법 개정 이 2가지 부분에 있어서 정의당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한 5% 내외 뭐 여론조사마다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한 100일 남은 동안에 5%를 어떻게 높여야 될지 하는 것을 높일 수만 있다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한국 정치의 질적 변화를 가져올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정의당이란 정당은 사실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발전에 한편으로 보면 크게 기여를 못하고 있죠. 지금 정의당이라는 정당의 정당성이라는 것은 사회적 정의를 당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사회적 정의란 말을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면 핵심은 불평등 사회를 보다 평등한 사회로 바꾸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사회예요. 그것은 어찌 보면 정의당 같은 정당이 제 목소리를 못 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지금 이 한국 사회처럼 이렇게 불평등한 사회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등 문제를 당의 정체성으로 삼는 정의당 같은 정당에서 너무나 지금 무력한 상황에 있는 것, 이것은 정의당의 탓만은 당연히 아니죠. 이것은 지금 수구와 보수가 서로 연대해서 과두지배하는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정의당이야말로 지금 한국 사회의 진정한 의미의 핵심적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정당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길 바라고요. 정말 역사적인 책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한국 사회의 전범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사실상 유일한 정당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뭐 수없이 많은 당원이 있다고 하지만 거긴 사실은 당원이 아니죠. 지금 한국의 정당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뭡니까? 당원 정당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지지자 정당입니다. 지지자 정당. 서포터 파티라고 하죠. 미국과 똑같아요. 미국의 정당들은 당원이 없어요. 지지자들이 있는 거지. 그에 반해서 유럽에 있는 정당들은 당원 정당입니다. 유럽에 있는 정당들은 그야말로 멤버 파티예요. 당원이 있는 그러한 정당인데 지금 한국에서는 정의당만이 사실상 유일한 당원 정당이죠. 다른 정당은 뭐 당원 수가 몇 만이다 하지만 다 허수죠. 명사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때 이름 바꿔가며 만드는 정말로 구닥다리 낡은 정당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정의당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당과 일치시키는 그러한 신념 있는 당원들이 모여있는 정당이에요. 정말 자랑스러운 거죠. 정의당 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당원 정당으로서의 활력을 정의당이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정당 치고는 활력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밖에서 보기에는. 제가 몰라서 그런지. 그래서 당원 정당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 이것을 적극적으로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은 다른 정당들이 명사정당 혹은 지지자 정당으로서 거의 헛개비에 가까운 당원 수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일당백할 수 있는 그러한 당원 정당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분명히 자부심의 근거로 삼아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 지금 한국에서는 녹색당이란 데도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의당은 사실은 좀 전에 말한 경제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한국 사회가 지금 잘못된 정당 구조로 인해서 정치적 쟁점이 돼야 하지만 전혀 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 여성 문제, 생태 문제, 또 경제적인 불평등 문제, 이 모두를 포괄하는 그야말로 총체적 진보 아젠다를 다 끌어안는 정당이 지금 돼야 되겠죠. 그 아젠다는 정말 중요한 정치적 포션인데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정의당이 이번 선거에서 부각시키고 쟁점화할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밖에서 바라보기에는 정의당이 좀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가. 좀 더 파격적이고 좀 더 파괴적이고 좀 더 변혁적인 정의당만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내야 되는데 너무 조심스럽고, 이 조심스러운 것은 소위 중도를 지향한다고 하는 수구 보수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정의당은 좀 더 파격적이고 좀 더 혁명적인 그러한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있어서 조금 약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느낀 정의당에 대한 인상입니다. 자, 이제부터 왜 정의당이 중요한지 이 이야기를 이제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한 좀 객관적인 인식이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사실 바깥에서 볼 때 대단한 사회가 된 게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중앙대학교에서 독일 유럽 연구센터라고 하는 그 센터의 소장을 맡고 있는데요. 사실 이 센터가 좀 대단한 센터예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세계적인 연구소의 반열에 들어가 있는 그런 센터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좀 민망해서 안 할 뿐이지. 이게 뭐냐 하면 독일 정부가 1990년에 통일이 되고 나서 그 해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그러한 대학의 연구소들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벌써 30년 됐죠. 1990년부터 했으니까. 그래서 1호로 선정이 된 게 하버드였고요. 2호가 위스콘신, 3호가 조지타운. 미국에 있는 대학들 많이 좋죠. 이게 비교적 미국에서 좋은 대학이라는 데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로 와서 토론토,
몬트리올, 이것도 캐나다에서 아주 좋은 대학들이고요.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시아로 와서요. 아시아로 와서 아시아 1호는 어디였겠어요? 예, 도쿄대가 1호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2호로 선정된 것은 베이징 대학이었어요. 그리고 3호가 많은 사람들이 서울대가 아닐까 이랬는데 중앙대가 된 거예요. 일종의 좀 이변이죠. 예, 이것은 전부 공모로 합니다. 공모로 하는데 아무튼 압도적인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는 지금 3개가 있습니다. 도쿄대, 베이징대, 중앙대. 그리고 유럽 쪽은 영국은 케임브리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는 파리 대학 연합, 파리에 13대학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긴 대학 연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상페터스부르크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16개국에 21개 연구소가 지금 이 센터로 되어 있어요. 독일 정부가 지원하는 그 센터로 되어 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드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이 센터에서 매년 센터 컨퍼런스라는 걸 해요. 매년. 그러니까 저는 이 소장을 맡으면서 굉장히 좋은, 남들은 갖기 어려운 기회를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매년 아주 세계적인 학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정기적인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관점은 상당히 우리가 보는 것과 차이가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껴요. 그들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나요? 그들이 한국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인상으로 알고 있는 것인데요, 이들이 바라보는 한국은 대부분 예외 없이 굉장히 경탄하는 눈으로 바라봐요. 아시아에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민주주의를 할 수가 있는가, 정말 아주 경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한 컨퍼런스에 가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됐구나, 이걸 그냥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뭐 외국 학자들의 경우는 한국 팬이 많아요. 정말로. 아, 한국의 이 다이나믹한 민주주의, 이 힘이 어디서 왔는지 자기들은 경탄할 뿐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중에서 특히 한국 민주주의를 부러워하는 나라가 어디겠어요? 지금 이 나라들 중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게 일본 학자들이에요. 동경대 교수들. 정말 부러워합니다. 특히 한국 민주주의의 다이나믹, 여기에 부러워해요. 지금 일본은 형식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정말로 김 빠진 민주주의죠.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말하자면 국민들의 민주적 참여라고 하는 것, 내적 동력, 에너지, 이게 거의 없어요. 여러분 아마 최근에 보셨죠? 원자로에 있는 오염수를 방출한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죠? 네. 그게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 주겠지만 1차적으로 누구에게 먼저 주겠어요? 그렇죠. 자국민들, 일본인들이 가장 첫 번째 피해자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해서 당시에 일본인들이 보인 반응은 어때요? 여러분 보셨죠? 어땠어요? 예, 일부가 총리실 앞에 가서 막 항의하긴 했죠? 몇 명이 했나요, 근데? 몇 명이? 250명이 했어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저는 그것을 신문에서 보고 저는 250만 명으로 읽었어요. 당연히 250만 명으로. 근데 자세히 보니까 250만 명 치고는 사진에 모인 사람이 너무 적어요. 다시 읽어보니까 250명이에요. 여러분, 한국 같으면 그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몇 명이 모였을 것 같아요? 저는 2,500만이 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국민들 하나하나의 생명에 관련된 문제고 미래 세대의 문제인데, 그렇죠? 이것은 아마 광화문 촛불보다 더 모였을 것 같아요, 한국 같으면. 그런데 일본에서 고작 모인 게 250명이에요. 그래서 좀 자세히 찾아본다고 보니까 후쿠시마죠, 거기가? 그 담당인 후쿠시마 현청 앞에도 데모를 하는데 거기는 55명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55명. 어떻게 그걸 다 셌나 봐요.
이쯤 되면 이건 일본 민주주의는 망했다고 봐야죠.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틀은 갖추고 있지만 일본 내에 있는 시민들이 민주적인 역동성을 완전히 결여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죠. 바로 그 부분을 일본 학자들이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래서 한국 민주주의는 정말 역동적인 그러한 민주주의를 하는 데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를 하고요. 최근에 재밌는 것은 중국 학자들이에요. 베이징대. 한 5년 전만 해도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시진핑 비판 세게 했습니다. 지금 한 2년 전부터 말을 안 해요. 모여도 말을 안 해요. 정책 일치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침묵 또 얼굴에 서린 불안 이걸 보면 중국 사회가 완전히 지금 독재로 돌았구나 하는 걸 체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국 민주주의는 정말 대단한 것이고요. 사실 이것이 얼마 전에 2019년이죠. 재작년에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커다란 평가가 있었죠. 스웨덴에 있는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권위 있는 연구소예요. 이 연구소는 10년에 한 번씩 10년마다 10년 주기로 전 세계에 있는 176개국의 민주주의를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겨요. 순위를 1등부터 176등까지 2019년에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 치면 나올 거예요. 그 순위도 쭉 나옵니다. 거기서 놀라운 것은 한국이 주요국들 중에서 민주주의 수준의 정도가 1위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권위 있는 연구소의 발표에서 우리가 1위를 했어요. 주요국 중에서. 여기서 주요국이라고 하면 저는 사실상 이런 선진국 중에서 1등을 했다고 주요 선진국 중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실제로 12등을 했는데 우리 앞에 있는 11개 나라는 어떤 나라겠어요? 여러분들이 금방 떠올릴 수 있죠? 조그만 나라들. 어디 계세요?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뭐 이런 나라들이 있죠. 500만에서 1000만이 안 되는 다 그런 나라들이에요. 큰 나라 중에서 우리가 1등을 했어요. 여러분 30, 50 클럽이라고 아시죠? 30, 50 클럽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인구가 5천만이 넘는 나라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나라를 30, 50 클럽이라고 하죠? 여기 이런 나라가 몇 개가 있나요 지금? 전 세계에? 7개밖에 없죠. 7개밖에 없어요. 어디죠? 미국, 일본, 또 영국, 프랑스, 독일. 여기까지 우리가 금방 알죠? 6번째 누가 됐어요? 이태리가 들어갔죠. 이태리. 그리고 2019년에 우리가 7번째로 들어갔죠. 여러분 이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30, 50 클럽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진국이 됐다라는 걸 뜻할 뿐만 아니라 또 강대국 대열에 들어갔다. 굉장히 힘이 센 인구가 많은 큰 나라 중에서 선진국이 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30, 50 클럽 중에서는 한국이 어떻게 됐나요? 민주주의가 1등이에요, 한국이. 이 중에서 1등이에요. 7개 나라 중에서. 그게 좀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표를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1등이고요. 우리 밑에 영국, 이태리, 독일 이렇게 있고요. 그 밑에 프랑스, 미국, 일본 이렇게 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순위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봐요. 왜 일본이 가장 밑바닥일까요? 30, 50 클럽 중에서는 아베 2019년이니까 아베의 일본은 이미 국제사회에서도 저 아베는 준 파시스트로 봐요. 민주주의자가 아니죠. 끊임없이 군국주의 시절을 되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입법을 시도했고요. 지금도 시도하고 있죠. 자민당에서는. 그것을 이미 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이 가장 낮고 그 바로 위에 있는 게 어디였겠어요? 미국이라고 했죠. 미국도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트럼프의 미국,
트럼프 또한 거의 준 파시스트죠. 예, 그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미국 사회 자체가 파시즘 국가로 이행하고 있다. 사실은 미국이 파시즘 국가라고 하는 이론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나치 시절부터 그러니까 1930년대부터 미국은 새로운 유형의 파시즘 국가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독일과 미국. 당시 독일은 누구예요? 나치즘, 히틀러 치하에 있었죠. 30년대 미국은 파시즘의 조짐이 보이는 나라라고 경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한 유명한 책이 에릭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란 책이에요. 자유로부터의 도피. 자유로부터 도피해서 끊임없이 어떤 권력에게 자기 자신을 위임하고 그걸 통해서 안정을 얻는 이러한 형태가 사회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파시즘으로 가는 유형이라고 봤는데 거기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히틀러 파시즘 같은 형태가 있고 또 하나는 미국식 대중민주주의가 어떻게 파시즘화 되느냐 이렇게 분석한 게 유명한 그 책이죠. 그래서 아무튼 미국의 경우도 그렇게 좋은 평가 못 받았고요. 프랑스의 경우가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프랑스도 2015년 16년부터 굉장히 극우주의 정당이 득세를 했죠. 그래서 마크롱이 대통령 될 때 결선 투표에 같이 올라갔던 여성이 누군가요? 마린 르팽이라고 하는 국민전선, 프랑스판 나치라고 하는 극우 정당이 결선 투표까지 올라갔어요. 이것은 완전히 프랑스 민주주의의 죽음을 알리는 거다. 뭐 이런 정도로 당시에 충격이었죠. 그래서 프랑스도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등을 한 것은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뭐였겠어요? 2016년의 촛불혁명이죠. 그걸 통해서 이런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을 시민들이 탁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늠름하게 기품 있게 문제를 제기하고 또 국회에서 그러한 국민들의 뜻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탄핵하고 또 사법기관이 이것을 받아들인 인용한 이 일련의 과정은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정석을 그대로 따른 것이죠. 여기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높고요. 아시아의 학자들 뿐만 아니라 아시아 민중들도 한국 민주주의를 하나의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 혹은 모범으로 보고 있는 거 다 아시죠? 저는 이거야말로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위협을 당하는 곳마다 한국을 공부합니다. 특히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공부합니다. 이것처럼 자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대만에서 또 홍콩에서 태국에서 최근에 미얀마에서 계속 그렇죠? 그들이 모여가지고 보는 영화가 뭐예요? 택시 운전사 1987 이런 거 모여서 같이 보고 그 다음에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한 토론을 하고 그리고 또 한국 민주주의에서 나온 운동가들을 부르잖아요. 같이.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죠? 뭘 부르는 걸 보셨어요? 그렇죠. 이무리한 행진곡. 저는 그걸 듣는데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 한국 민주주의가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16년에는 제가 독일의 디자이트라고 하는 굉장히 유럽에서 가장 아주 권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디자이트라고 하는 신문에서 이런 칼럼이 실렸어요. 이제 유럽과 미국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 이런 칼럼이 실렸어요. 저는 그 칼럼을 읽으면서 내내 울었어요. 야,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오는구나. 우리 세대는 그걸 꿈도 꿔보지 못했어요. 사실은 제가 대학 다니는 내내 저는 전부 군사 독재자들과 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제가 입학했을 때 박정희 시대였고요. 그 이후에 전두환, 노태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노태우 시대까지 거쳤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군사 독재자들의 시대를 보냈던 것이고요. 그때를 생각해, 그때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 시절이. 예? 그때는 술을 병으로 안 마셨어요. 박스로 마셨어요. 박스로. 매일 예? 친구들 모여가지고 소주를 한 박스씩 놓고 마시던 시절이에요. 술 먹고 죽자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우리가 나눈 대화는 그런 거였죠. 우리가 죽기 전에 내 손으로 대통령 뽑을 날이 올까?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절대 안 오지. 그런 날이 오겠어? 이런 나라에서. 그게 우리 세대가 가졌던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살아서 그 당시에 우리가 가장 부러워했던 미국과 유럽의 민주주의, 이거 부러워했죠? 그런 나라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 그 칼럼 아주 뭐 상상할 수 없는,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그런 느낌을 줬던 거죠. 왜 미국과 유럽이 한국에서 배워야 된다 그랬겠어요? 그게 2016년 12월에 나온 칼럼인데요. 여러분들이 그때 상황을 떠올리면 이유를 아시겠죠? 미국에는 완전히 트럼프라고 하는 미치광이가 대통령이 되고, 프랑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마린 르팽이 그러한 프랑스의 민주주의를 아주 혼탁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우리가 여기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국제적으로 크게 인정받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거기 있다고 봐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30, 50 클럽이 있죠? 그 7개 나라 중에서 우리를 빼고 나머지 6개 나라는 어떤가요? 나머지 6개 나라. 공통점이 있죠? 우리를 뺀 나머지 6개 나라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전부 제국주의 국가예요. 과거의 제국주의의 과거를 가졌던 국가들이에요. 전부 다 예외 없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하고 끔찍한 그러한 야만적인 만행을 저지른 나라들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만 그런 적이 없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처럼 제국주의 과거가 없는 나라가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케이스가 없어요. 이거야말로 대한민국이 자부심을 가져야 할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저는 이제는 그 연예인들 나오면서 K 붙이는 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예? K컬처, K뮤직, K드라마 이런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나라에서 그런 말을 하나요? 어느 나라에서? 왜 그런 말들 하나요? 왜? 너무나 열등감에 찌들어 있어서 그러는 거죠. 우린 지금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정말로 우리는 서구의 어떤 나라보다도 훨씬 더 역사 앞에서 자부심을 가져야 될 그러한 민족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습성화된 열등감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조금 뭘 잘했다고 하면 아이고 K를 붙여, K 방역이니 뭐니?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건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느 나라에서 아카데미 조연상을 받았다고 나라 전체가 환호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우린 이미 그런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새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30, 50 클럽이 뜻하는 건 뭔가요? 거기서 우리가 굉장히 선진적인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는 뭔가요?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됐다는 거죠. 우리 오늘 보세요. 저도 여기 성도를 몇 번 와보긴 했지만 오면서 야, 어떻게 이런 도시가 다 있나? 그렇죠? 이거 완전히 뭐 천지개벽을 한 모양이죠.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그러한 성장을 한 건 분명합니다. 저는 거의 매년 독일에 가는데요. 독일에서도 늘 그걸 느껴요. 지금 한국은 제가 과거 한 30년 전에 유학하던 시절의 한국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뭐 가전제품 하나 제대로 독일에 수출한 게 없었어요. 아주 가장 최저가, 선풍기, TV 이 정도를 팔았어요. 지금은 가보면 어때요? 가전제품도 뭐 가장
그럼 뭐 최고급이 한국제입니다. 차들도 엄청 많이 다니고요, 독일에. 그래서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놀라운 수준의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민주화를 이루고 경제 성장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은 어떤가요? 지금 18년째 자살률 1위인 거 다 아시죠? 예. 2017년 한 해 리투아니아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 저 발틱에 있는 인구 100만밖에 안 된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망했다 그래요. 사회 내부적인 시스템이 붕괴했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를 앞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해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요, 1등 자리를. 작년에도 또 1등입니다. 지금 계속 이 자살률 문제에 대해서 문 대통령도 거의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려니 우리가 1등하는 건 당연하다는 투로 이야기를 하고요. 이 정부의 태도도 너무너무 안일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또 1등을 회복했다, 이런 뉴스를 하면서 KBS에서 보인 그 행태를 보고 경악했어요.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 이유를 뭐라고 해요? 보통 뭐라고 자꾸 설명을 하나요? 베르테르 효과. 베르테르 효과라고 여러분 아시죠? 베르테르가 자살한 이후에 유럽의 많은 젊은이들이 따라서 자살했다. 유명인의 자살을 따라하는 모방 자살, 이런 이야기를 보통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죠. 여러분, 한국에서 계속 설명하는 게 그거예요. 연예인 자살이 늘어서 모방 자살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당시에 KBS 뉴스에서 뭘 보여주는지 아세요? 헬스장을 보여줘요. 헬스장. 우울감이 자살의 가장 위험한 적이기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하면 자살을 이겨낼 수 있다. 이게 공영방송에서 하는 짓거리예요. 정말 분노했습니다. 그런 문제인가요, 자살이? 지금 한국에서? 한국에서 자살은 90% 이상이 사회적 타살입니다. 이 사회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학기에 제가 있는 그 대학에 독일 유럽 학과라고 하는 그러한 대학원이 있어요. 거기에 박사 과정에 한 여학생이, 독특한 여학생이 들어왔어요. 신경정신과 의사가, 정신과 의사가 박사 과정을 하겠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니, 독일 유럽 학과에 왜 정신과 의사가 박사를 하겠다고 들어오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면접을 할 때. 그랬더니 이 양반이 10년 이상 강남 지역에서 그러한 정신과 의사를 했대요. 자기는 전문이 자살 상담이래요. 자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자살은 이것은 사건으로 보면 안 된다. 그것은 징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이런 얘기예요. 한 사람이 죽었다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죽은 사건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뒤에 수없이 많은 예비 자살자들이 빽빽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는 거예요. 징후. 그러니까 삶의 벼랑의 끝에 매달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는 10년 동안 아침 6시부터 아침 9시부터 밤 6시까지 하루 종일 그 예비 자살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자기의 업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 뜻하는지 알겠냐는 거예요. 이 양반 얘기는. 놀랐어요. 지금 한국은 사실은 우리는 자살한 사람만 보지만 그 뒤에 삶의 벼랑 끝에 몰려서 뛰어내리기 직전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늘 그들과 상담을 하는 게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들과 상담을 하는 것은 사실은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 문제는 의학적 지식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게 없다는 걸 알았대요. 이 문제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회과학적 인식들이 없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더 이상 의사로서 이 문제에 개입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을 문을 닫고 본격적인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대학원 왔다 그래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 현실이죠. 여러분, 자살의 내용이 너무 안 좋은 것도 아실 거예요. 그렇죠? 노인 자살률이 너무 높아요. 어떤 해에는 10배 넘은 적도 있어요. 10배. 노인 자살률의 이유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왜 노인분들이 돌아가시나요? 예, 빈곤이죠. 이것도 다 나와 있어요. 노인 빈곤율. 대체로 지금 어떻게 되나요? 50% 내외죠. 높이 나올 때는 52%까지 나온 적도 있어요. 52%. 52%에서 46%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대체로 50% 전후라는 거죠. 여러분, 유럽이 대체로 몇 프로인가요? 3 내지 8% 정도. 제일 낮은 데가 3%까지 있다. 덴마크 같은 경우. 네? 그러니까 우리가 10배예요, 10배. 여러분, 저는 이 노인들이 돌아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어떤 처절함 같은 게 느껴집니다. 지금 한국의 노인들은 정치적으로도 끊임없이 수구들에 의해서 이용을 당하면서 그들이 올바른 정치적 판단력을 지금 결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저는 근대 사회가 형성된 이후에 한국 노인들처럼 근대 사회의 정치적 모순을 모두 체험한 그런 노인들은 없다고 봐요. 생각해 보세요. 근대 이후에 지금 우리가 지난 100년을 돌아보면 어때요? 식민의 역사, 분단과 냉전의 역사, 내전의 역사, 한국전쟁, 군사독재 역사, 이걸 다 겪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지금 노년에는 빈곤 상태에 있습니다. 빈곤의 고통을 또 겪고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이 최소한 노년에는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좀 존엄한 인간으로서 삶을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을 반드시 좀 가져야 된다고 봐요. 한국은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아무튼 강연을 좀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부산이나 광주 이런 데 10시 강연이 있으면 KTX를 타더라도 아침에 6시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겨울에도 그 추운데 6시에 자주 나왔어요.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그 추위에 아침 6시면 아주 칠흑 같죠? 그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인기척들이 있어요. 가보면 뭐예요? 노인들이 폐지 죽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이런 나라에서 노인들이 새벽 6시에 나와가지고 폐지 줍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건 정말로 다른 걸 다 떠나서 야만도 이런 야만이 없는 거예요. 이 정부 관심도 없어요. 이런 문제.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젊은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자살한 나라인 거 아시죠? 젊은 아이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뭔가요? 계속 자살이에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예, 왜 자살하나요? 그 이유도 다 알고 있죠. 너무 아이들을 경쟁으로 몰아대니까. 그야말로 살인적인 경쟁이에요. 경쟁이 인간 죽이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살아있는 아이들도 행복하지를 않아요. 저는 자살한 아이들보다 더 끔찍한 게 정상적인 아이들의 3명 중에 1명이 일상적으로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그게 더 끔찍해요. 어느 나라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자살 충동을 느낀 나라가 어디 있어요? 행복에 겨워 있는데. 어느 나라에서나 중고등학교 시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죠. 그런데 한국 아이들은 3명 중에 1명이 자살 충동에 시달린다?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의 상당수가 우울증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이들이 우울할 수가 있죠? 우울한 아이라는 말이 어떻게 가능하죠? 저는 검은 백마라는 말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울한 아이라는 말 자체가 전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아이가 어떻게 우울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보는 모든 세상이 다 그야말로 놀잇감이고 보이는 모든 것이 장난감이고, 예? 늘 호기심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우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기적적으로 우울합니다. 예? 우울한 아이들이 있는 나라예요. 아동 우울증이 세계 최고입니다. 이건 뭐 계속 세계 최고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건 뭐 지표들이 하도 많아서 그 얘기하다가 그냥 오늘 끝날 것 같아요. 그냥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가장 최근의 지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나온 거. 아마 지난주에 여러분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20대의 자산 불평등. 보신 분이 있죠? 예. 상위 20%와 하위 20%가 몇 배 차이가 난다는 거죠? 몇 배죠? 보신 분 기억 안 나세요? 약 40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 20대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하위 20%가 약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2천만 원. 그런데 상위 20%는 20대 아이가 벌써 8억을 가지고 있대요. 8억. 8억이 조금 넘어요. 약 40%죠. 40배죠. 40배.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삶을 시작하기도 전에 20대 젊은이들 사이에서 40배의 재산 격차가 이미 난다는 이러한 나라가 도대체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불평등하면 어딜 떠올렸나요? 당연히 우리 때는 멕시코, 그 다음 미국, 항상 멕시코와 미국 떠올렸어요. 지금은 멕시코, 미국을 한참 앞섰어요. 모든 지표에서. 여러분 들어가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시사기획 창이라고 하는 KBS의 프로가 있죠. 네,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수준 떨어져요. 가끔 그래도 괜찮은 프로를 만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한 2달 전인가요? 불평등 사회가 586에게라는 제목의 그러한 프로 나온 게 있어. 보신 분이 있죠? 그건 비교적 잘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586이 한국의 이런 엄청난 불평등 사회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하는 그것을 586들의 고백을 통해서 586의 고백을 통해서 구성을 한 그런 작품인데요. 거기서도 많은 불평등 지표들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보면 멕시코와 미국을 다 따랐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다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의 경제학자 이강국 교수라고 있죠. 이분이 부동산 불평등의 전문가인가 봐요. 이분이 부동산 불평등을 낸 자료를 보면 어때요? 상위 1%가 몇 프로를 가지고 있습니까? 부동산 전체 1%가 55%를 가지고 있어요. 55%. 상위 10%가 몇 프로 가지고 있나요? 상위 10%가 96.4%를 가지고 있습니다. 96.4%. 그건 믿어지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위 90%가 3.6%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3.6%. 이런 불평등한 나라가 과연 존재할까요? 그러니까 정태인 씨라고 여러분 아세요? 예, 전에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경제 관련된 일을 했던 경제학자죠. 정태인 씨 뭐라 그래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지금 자본주의 역사상 지금 한국 사회처럼 이렇게 불평등한 사회는 없었다는 거예요. 지난 250년 동안. 그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면 정태인 씨가 요새 암투병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겨레 토요일 판에 표지 인물로 나왔죠. 인터뷰를 한 게 나왔습니다. 거기서 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정태인 씨가 근거로 내세우는 건 뭐예요? 토마 피케티라고 하는 오늘날 불평등 연구의 아주 세계적인 권위죠. 피케티의 베타 지수라고 하는 걸 적용해서 한국 사회를 분석해 보면 역사상 가장 끔찍한 불평등이 있었던 게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설이 있죠. 빅토르 위고의. 이 소설의 배경이 됐던 그 시절 프랑스 혁명 시기죠.
그 시기에 불평등이라는 거예요. 그게 7.2라고 합니다. 베타 지수가. 그런데 오늘날 한국은 9라는 거예요. 9. 더 높을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날 한국처럼 이렇게 불평등한 사회는 없다 그래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타당한지는 학문적으로 더 규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마어마한 불평등이 지배하는 건 사실이죠. 저는 그걸 감각적으로 많이 느껴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를 여행해 보면 확 오는 느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 가보세요. 일단 집들이 다 똑같잖아요. 집들이 큰 집 작은 집이 없어요. 그냥 다 똑같아요, 거의. 그렇죠? 다 이렇게 소박하지만 인간이 충분히 살 정도의 그러한 거지. 아주 화려한 집도 없고 아주 초라한 집도 없어요. 벌써 쓱 여행을 한번 가보면 이 사회가 얼마나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인지가 느껴져요. 근데 한국은 벌써 그것부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냥 느낌으로도 제가 최근에 충격을 받은 건 그거예요. 제가 강남 쪽에서 한번 무슨 강연이 있어가지고 간 적이 있는데 가보고 너무 놀랐어요. 한 몇 달 전에. 차가 정말로 2대 중에 한 대가 벤츠 아니면 포르쉐예요. 정말 놀랐어요. 벤츠, 포르쉐가 다 독일 차 아니에요. 그렇죠? 독일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독일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정말로. 독일에서 벤츠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벤츠 거의 없어요. 독일에도. 독일 사람들 뭘 타나요? 폭스바겐 골프라고 조그만 차 있어요. 독일은 다 작은 차 타요. 대부분. 우리나라는 너무 큰 차를 타죠. 그런 차가 대부분이고 가끔 벤츠가 가면 어휴 벤츠 간다. 그러다가 포르쉐가 가면 사람들이 모여요. 야 저기 포르쉐 가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독일에서도 그래요. 몇 억짜리 차를 갖는다는 걸 상상을 못해요. 그 사람들은. 야, 저 포르쉐는 누가 타나. 한국은 강남 가면 둘 중에 한 대가 포르쉐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그랬더니 어때요? 제 예상대로예요. 전 세계에서 1인당 포르쉐 보유율 1위가 어디겠어요? 한국이에요. 한국.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럼 나도 하나 사야 되겠다. 못 삽니다. 내년에 다 이미 팔렸어요. 예약 판매 끝났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이에요. 지금 가진 자들은 배가 터져가지고 주체를 못해요. 주체를. 또 다른 쪽에서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노인들이 폐지를 줍는 나라예요. 이런 야만이 어디 있어요? 이건 정말 전 세계 없는 야만이에요. 이건 정치의 부재 때문에 이런 야만이 생긴 거죠.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 이런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자본주의 역사상 최악의 불평등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은 정의당 같은 정당이 정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당이라는 걸 그대로 사실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문제입니다. 노동자들 어때요? 노동자들의 일하면서 사망하는 소위 산업재해 사망률 어떻습니까? 이것은 대체로 23년 동안 심지어 2-3번의 예외를 빼고는 계속 1등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죽는 나라예요. 여러분 아시죠? 2000년에서 2020년까지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죽었나요? 아세요? 2000년에서 2020년까지 20년 동안 노동하다가 죽은 노동자들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예, 46,000명이에요. 46,000명. 여러분 평화시대에 어떻게 46,000명이 죽을 수가 있어요? 1년에 2,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계속 일하다가. 너무나 끔찍한 방식으로 죽는 거죠. 떨어져 죽고 찌어 죽고. 예?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인가요? 지금 한국은 이쯤 되면 이것은 일상적으로 내전이 벌어지는 나라라고 봐야 돼요. 자본과 노동 사이에 일상적인 내전이 벌어지고 있고요. 사실은 자본이 노동을 학살하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너무 심하니까 이번에 이 정부에서 어떻게 했나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거 만들었죠. 누더기를 만들어놨어요. 그 이후에 더 많이 죽어요, 사람들이. 이젠 내놓고 죽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재해도 아니고요, 우연도 아니에요. 이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입니다. 영국이 유럽에서는 악명이 높았어요. 너무나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국 정부가 2008년에 새로 강력한 법안을 만듭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뭐겠어요? 법안의 이름부터 바꾼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 사안에 정확한 명칭을 부여해 주는 거죠. 뭐라고 바꿨나요? 그렇죠. 기업살인법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기업살인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살인에 준하는 단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년 만에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기업살인율이 낮은 나라가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올바른 정치를 통해서 이러한 잘못된 사회적 모순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부는 그거 안 해요, 지금. 그것이 한국의 큰 문제인 거죠. 노동시간도 너무 깁니다. 한국인들은 지금 사실상 노동 기계에 가까운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독일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대체로 1300시간입니다. 한국 몇 시간인가요? 2000. 또 어떤 조사에 따르면 2300까지 나온 데도 있어요. 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떤가요? 700 내지 1000시간을 더 일한다는 거죠. 어떤 학자는 5개월 더 일한다는 말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너무 끔찍한 거죠. 또 지금 남성과 여성 사이에 차별이 너무 심한 나라입니다. 이것도 다 아시죠? OECD 안에서 소위 유리천장 지수라는 게 차별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죠. 이게 생긴 지가 얼마 됐나요? 9년 됐어요. 이 9년 동안 한국은 단 한 번도 1등 자리를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계속 세계 1위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안 낳죠. 아예 안 낳습니다. 이것도 다 아시죠? 지금 6년째 합계 출산율이 1 이하인 유일한 나라예요. 1 이하인 유일한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계속 1 이하로 오고 있고요. 어제 그제 최근에 지표가 나왔죠. 0.8이라고 나왔죠.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5년째. 내년은 0.7대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미래학자들이 만약에 인구 소멸에 의해서 사라질 나라가 있다면 1위는 어디겠어요? 예,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하도 심각해서 제가 우리 대학원생들, 제가 동문과에서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이 여학생들이에요. 얼마 전에 5명의 여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출산율이 너무 떨어지는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냐. 여러분들은 앞으로 결혼하면 어떻게 할 거냐. 5명한테 물었어요. 5명 전원이 아예 안 가겠대요. 그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쯤 되면 이건 현상이죠. 5명 중에 뭐 한두 명이 안 갖겠다 하면 그럴 수 있는 것인데 전원이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지옥 속에 내 아이를 쳐넣을 자신이 없다. 어떤 아이가 그래요? 쳐넣을 자신이 없다. 이 지옥 속에. 너무나 참혹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 아이들 하나하나가 삶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자라고 교육받는 전 과정이 여기는 아이들 낳을 곳이 아니라고 느끼게 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젊은 아이들이 이 사회에서 보이는 반응은 어떤가요? 젊은 아이들의 82%가 이 나라는 지옥이다. 헬조선이다. 이러한 말에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82%가 무려. 75%가 이 나라의 미래가 없다. 탈조선해야 된다. 이민 가야 되겠다. 라는 말에 동의하는 게 75%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어때요? 이쯤 되면 이 나라는 망한 나라죠.
그렇지 않나요? 아이는 안 낳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자살하고 젊은 아이들은 이 나라를 떠나고 싶어하고 이쯤 되면 가장 끔찍한 그러한 나라가 됐다는 것이고요. 이쯤 되면 망한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답이 아니라 질문이에요. 왜 이런 나라가 됐을까요? 이렇게 경제 성장을 잘 이루었고 이렇게 민주주의를 잘 이룬 나라에서 전 세계가 경탄하는데 외국 학자들이 이렇게 경탄한 나라가 없어요. 어떻게 아시아에서 이런 훌륭한 민주주의를 이뤘냐고. 예? 그런 나라인데 왜 우리는 지옥에서 살죠? 이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찾아야 할,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유가 분명했어요. 저 독재자들, 저 군인들 때문에 한국 사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하고 이렇게 끔찍한 지옥이 되어 있다. 우린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죠. 예? 그 당시에 결국은 그 독재자들 다 물리쳤잖아요. 이렇게 멋진 민주주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더 안 좋아졌죠? 그 후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민주주의가 되면 뭐해? 정권 교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죠, 한때. 정권 교체 했잖아요. 지금 3번이나 하잖아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까지 왔잖아요. 근데 왜 더 해요? 정권 교체가 되면 더 나아지나요? 여러분, 나아졌나요? 어찌 보면 수구들이 잡았을 때 조금 낮은 면이 있어요. 오히려. 왜? 수구들의 경우는 정치적 정당성이 굉장히 취약하니까 포퓰리즘 정책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대중들이 보기엔 조금 낮은 듯한 이런 착각을 갖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오히려 민주정부가 들었으면 그런 게 없으니까 포퓰리즘 정책도 안 해요. 더 노골적으로 벌어집니다. 지금 이 정부 똑같죠. 네? 그러니 이제 국민들이 서서히 깨닫기 시작한 거죠. 아, 이건 정권 교체 문제도 아니네. 그럼 무슨 문제죠? 아, 무언가 이 사회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구나. 민주화의 문제도 아니고 정권 교체 문제도 아니구나. 정권 교체를 아무리 해도 그놈이 그놈이구나. 그래요, 안 그래요? 그 구조적인 문제가 뭐겠어요, 여러분? 몇 분한테만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가 지금 분석을 한 이 두 부분, 우리의 명과 암이라고 하는 것, 우리 사회에 여기엔 대체로 동의하시나요? 예.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두세 분 말씀 들어볼까요? 손 들어주세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예.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 이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차량을 가지고 지입해서 지금 지입이라고 하면 아시는 분들도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제 차량을 가지고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물건을 운송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 회사 측에서 자기네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또 이 하나의 하청 업체를 두고 또 그 업체에서 또 하청 업체를 두고 이렇게 해서 운송료를 지급을 하는데 중간에서 그렇게 뛰어가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받는 운송료는 한 만약에 100이라고 그러면 한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런 문제 때문에 과로를 하게 되고 또 물건을 더 많이 실어야 되고 과적을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또 거기에 들어가는 그 물건을 많이 싣고 다니다 보니까 들어가는 기름이나 뭐 어떤 시간적인 이런 것들이 많이 또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비용이 많이 발생되니까 제가 가져가는 돈이 또 작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운송업체들이 거의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최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생활 하는 것보다 되려 더 작은 그 수입을 가지고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생각에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너무 착취 관계가 심하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또, 예, 여기. 네, 저는 존중의 부재와 불평등의 심화가 큰 문제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사회에서 너무 서로 존중하지 않는다. 예, 또 불평등이 너무 심하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예, 저는 그 두 가지의 실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첫 번째는 노동조합이고 두 번째는 정당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조합 부분은 말씀해 주신 부분 좀 공감을 하고요. 정당 정치는 그 정당을 통해서 그 국민의 의견이 모아지고 그 정당이 뭐 후보도 내고 정책도 내고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뭐 지금은 뭐 인물이 뭐 그런 역할을 한다고 이미지 정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물 정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하고 있어서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네, 고맙습니다. 정당 정치가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예, 여기 한 분만 더 들을까요? 예. 너무 옛날 얘기한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예. 결국에 자본주의를 타파하지 못한 문제가 이런 문제를 다 낳았다라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큰 맥락에서 지금 이건 자본주의 문제가 아닌가. 근데 사실은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도 또 다른 나라는 이렇게까지 지옥은 아니니까요. 예, 그건 근본적인 문제이긴 하겠지만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쉽게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요. 한국 사회의 근본 문제는 여러분들이 의회를 보면 안다. 지금 여의도를 봐라. 여의도에 300명이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만드는 법에 의해서 우리는 규율을 당하게 돼 있고 우리 사회가 작동합니다. 이들이 누군지를 알면 우리가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지옥이 됐는지 알 수 있죠. 거기 앉아있는 자들이 누군가요? 300명이 앉아있는데 지금 정의당이 6명이죠. 그럼 정의당 6명 빼고 294명 전원이 다 사실상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한 자들이 앉아있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전원이 다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걸로 알아요. 우리 정의당은 어떤가요? 정의당은 6분이 다 자유시장 경제 지지 안 하나요? 어떤가요? 우리 이정미 대표님. 예. 물론이죠. 물론 그런데 지금 정의당의 경우는 자유시장 경제를 당론으로 지지하고 있지는 않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정의당 6분 국회의원 빼고는 294명이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한다고 하면 이것으로 모든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 지옥이 된 근원적인 이유예요. 전 세계에서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자들이 99%의 의회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없어요. 왜 그렇게 해서요? 자유시장 경제는 인간과 같이 갈 수 없는 그러한 시스템이에요. 이것은 이미 서구에서는 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합의가 돼 있는 상황이죠. 왜 그렇게 했어요? 왜 인간과 함께 못 가겠어요?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놔두면 인간을 다 잡아먹어요. 이것은 이미 200년 동안 자본주의 경험 속에서 누구나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한 자들이 99% 앉아있는 이런 의회에서 어떤 법을 만들겠어요? 인간 잡아먹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노동을 하지만 그 노동의 결과 내가 존엄한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조건을 얻지 못해요. 결코. 그것이 핵심적인 문제죠. 이 이야기를 조금만 설명을 더 드리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0세기 내내 어떻게 했나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서로 경쟁했죠? 한 7, 80년 했어요. 2090년대에 결판이 났죠? 아까 우리 자본주의 말씀하셨지만 결판이 났죠? 뭐가 결판이 났나요?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붕괴해버렸어요. 저는 그 현장을 제가 89년에 독일에 가 있었기 때문에 독일 비롯해서 동유럽의 많은 나라를 가서 보면서 느꼈어요. 제가 느낀 건 이거예요.
인간은 사회주의 못하는구나. 인간은 사회주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동물이 아니구나. 인간은 워낙에 탐욕적인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성적으로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발전하기가 어려운가 보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필요한 만큼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그러한 이성적인 존재들의 공동체, 그거는 안 되는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까보니까 어때요? 자본주의가 승리한 건 뭐에 승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효율성 경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효율성 경쟁. 자본주의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체제구나. 여기서 사회주의가 못 따라간 거예요.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까놓고 보니까 어때요? 예상보다 훨씬 더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효율성 경쟁은 결국은 생산성 경쟁인데요. 거기서 진 거죠. 자, 그러면 자본주의가 이긴 것은 효율성 경쟁의 승리예요. 그러나 이것이 더 좋은 사회인가? 그건 절대 아닌 거죠. 자본주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굉장히 효율적인 체제인 건 분명한데, 굉장히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체제인 건 분명한데, 치명적인 결함이 뭐겠어요? 자유롭게 놔두면 인간을 잡아먹는다. 이것을 독일에서는 야수 자본주의라는 표현으로 많이 써요. 라우티어 카피탈리스무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라우티어라는 게 야수예요. 그러니까 야수 자본주의라는 말을 상식적으로 써요, 독일에서. 자본주의는 가만히 내깔려두면, 자유롭게 내깔려두면 인간을 잡아먹는다. 여기서 인간을 잡아먹는다는 뜻이 뭐겠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두 가지죠. 자본주의는 실업의 문제를 필연적으로 갖게 되고요. 두 번째는 불평등을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업과 불평등, 그리고 이에 따르는 빈곤과 불안, 이 문제를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업의 문제는 어떤 개개인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실업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라고 하는 효율적인 체제를 굴리기 위한 일종의 비용이라고 봐야 된다는 게 이미 대부분의 서구에서 합의된 내용이죠. 자본주의는 효율적인 체제지만 그 내부에 대체로 5% 내외의 실업을 상시적으로 내장하고 있는 그러한 체제라는 거예요. 즉 실업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 내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히 이 문제는 누가 풀어야 돼요? 개인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풀어야 되는 거지.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불평등이겠죠. 어마어마한 불평등. 이것을 가만히 통제 없이 놔두면 어마어마한 불평등을 필연적으로 초래한다는 거죠. 실업과 불평등. 이것을 바로 야수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수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효율적인 그러한 체제이긴 한데 잘 뛰어댕겨요. 여러분들이 야수 생각해 보세요. 호랑이, 사자, 표범 얼마나 멋있어요. 예? 잘 뛰어댕기고 그렇게 효율적인 체제인데 자꾸 인간을 잡아먹는 이 모순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야수에게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딱 채워가지고 못 잡아먹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요것을 뭐라고 부르나요? 요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채운 요 행위를 사회적이라고 부르는 거죠. 소셜. 프리 마켓 이코노미가 아니라 소셜 마켓 이코노미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합의하고 있는 사항이죠.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효율성, 마켓 이코노미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걸 자유롭게 내깔려두면 자꾸 인간들을 잡아먹으니까 이것을 사회적으로 통제해야 된다. 이게 사회적 시장 경제죠.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사회적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독일 의회 말고요. 요 이전 직전의 독일 의회에서 소위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정치인들 몇 명이나 앉아 있었을까요? 요 직전 독일 의회는 약 640명이 베를린에 앉아 있었어요. 이 640명 중에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한 자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여러분? 몇 명이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응? 얼마예요? 50%, 절반. 예, 그러면 한 320명. 예, 좋습니다. 또 한 분만 더 얘기 들어볼까요? 한 몇 명이나 있었을 것 같아요? 독일의 경우 50명, 50명이면 한 10%, 10%가 조금 안 되네요. 대체로 맞았어요, 대체로. 그런데 지난번 독일 국회에서는 사실은 한 명도 없었어요. 제로였습니다, 제로. 그게 일상적인 건 아니에요. 독일 역사상 처음으로 자민당이라고 하는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한 정당이 의회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난번 의회는 제로였어요. 64명 중에 640명 중에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한 자들은 제로였고요. 한국의 경우는 300명 중에 99%가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두 나라에서 어떤 법을 만들겠어요? 어떤 법을? 그러니 이 한국 사회에서 인간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경제 권력의 이 야수성 앞에서 어떻게 보통 사람들이 살아남아요? 극단적인 착취 속에서 삶 자체가 불가능한, 그게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국회죠. 99%가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한 자들이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독일에서는 누가 앉아 있을까요? 가장 보수적인 정당이 기독교 민주당입니다. 기독교 민주당. 요 지난번 회기에 앙겔라 메르켈 총리 아시죠?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진보적인 정당이 아니에요. 독일에서 제일 보수적인 기독교 민주당의 총리입니다. 여기서 내세우는 게 뭐예요? 바로 소셜 마켓 이코노미, 사회적 시장 경제예요. 독일에선 보수 정당이 바로 사회적 시장 경제를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켓 이코노미는 인정하지만 거기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불평등과 실업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가 기본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죠. 여러분, 독일의 경우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루어가는,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은 조세죠, 조세. 조세 정책이죠. 정의로운 조세. 정의로운 조세. 지금 한국의 문제는 이 정의로운 조세가 전혀 안 되는 나라라는 데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왼쪽에 누가 서 있나요? 더 왼쪽에. 예, 사회민주당이 있는 거 아시죠? 이 사회민주당은 어떤 정책인가요? 여기는 소셜리스틱 마켓 이코노미.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 이건 사회적이랑 어떻게 다를까요? 시장 경제는 인정하지만 인간이 존엄한 존재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영역, 그 영역은 시장에 일방적으로 맡겨둬선 안 된다 하는 게 사회민주당의 입장이에요. 그런 영역이 어디겠어요? 교육, 주거, 의료죠. 교육, 주거, 의료. 이걸 가지고 시장에서 돈벌이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민주당은 기독교 민주당보다는 조금 더 진보적인 그런 입장이죠. 또 그 왼쪽에 누가 있나요? 그렇죠, 녹색당. 녹색당은 생태적 시장경제를 주장합니다. 여기도 시장경제는 인정을 해요. 그러나 자연을 파괴하는 것 절대 안 된다. 굉장히 단호하죠, 녹색당은. 그 옆에 누가 서 있나요? 그렇죠, 예, The Left, Die Linke라고 하는, 걔들은 그냥 내놓고 좌파당이에요. 예. 이 좌파당은 어떤가요? 시장경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시장경제에 대한 사회주의적 대안을 모색한다. 이게 지금 좌파당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개의 정당이 지난번 회기에 독일 의회를 구성하고 있었어요. 자, 이 네 개의 정당이 어떤 법을 만들겠어요, 여러분? 어떤 법을 만들겠어요, 여기서 나오는 법이 어떤 거겠어요? 우리는 99%가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한 자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의 지금 정치 지형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한국 사회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언어의 기만이에요. 언어의 기만. 네? 지금 대부분 한국 사회를 어떻게 인식을 하나요? 지금 국힘이라고 하는 이 정당이 보수고 민주당이 진보고 이러한 형태로 대부분이 인식을 하죠. 그래서 보수와 진보가 서로 경쟁하고
이것이야말로 지금 한국 사회를 규정하는 가장 거대한 기만이에요. 제가 이걸 거대한 기만이라고 여러 번 썼어요. 여러분, 사실은 보수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지금 앙겔라 메르켈 무슨 정당이에요? 보수 정당이에요. 앙겔라 메르켈 16년 동안 독일 사회를 상당히 근사한 사회로 만들었어요. 결코 보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 사회의 최대 비극은 뭔지 아세요? 좋은 보수가 없다는 데 있어요. 제가 보기엔. 좋은 진보도 없지만 좋은 보수가 없다는 게 한국 사회의 큰 비극입니다. 좋은 보수가 있어야 또 아주 합리적인 진보가 같이 경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그게 결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럼 보수라는 걸 뭐로 규정을 할까요? 보수와 진보를 규정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보수를 규정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정치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방식으로 보수를 규정하면 이렇죠.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를 대체로 근대민주주의 초기에 구분할 때 어떻게 했나요?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무엇보다도 앞세우는 그러한 정치적 입장이고요. 보수주의는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동체의 어떠한 정의라는 걸 더 중시하는 게 보수주의예요. 그러니까 보수주의가 사실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개인의 자유보다 앞세우기 때문에 보수주의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공동체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원형. 민족이죠, 민족. 근대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보수주의자들은 예외 없이 민족주의자들이죠. 우리 김구 선생 같은 분이죠. 그 다음에 또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 즉 공동의 과거, 그게 뭐예요? 역사죠. 역사를 중시하는 거예요. 또 공동체의 생활 방식, 이게 뭐예요? 문화죠. 역사, 문화, 민족, 공동체, 이런 것들이 보수의 기본 가치죠. 네? 이게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보수라고 주장한 자들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공동체를 중시한다 이러면 뭐라 그래요? 빨갱이 이러고 공격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민족을 중시한다 그러면 용공 이러고 나오잖아요. 네? 역사 어때요? 역사 이야기 나오면 어때요? 도망가거나 축소시키거나 왜곡하거나 이런 보수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문화? 이건 뭐 입에 달 수도 없죠. 그들에게 문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집단을 뭐라고 부르나요? 예, 오로지 자신들의 사적 이해를 위해서 대개의 경우 외세와 손잡고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이러한 정파가 수구죠. 지금 국힘당이라고 하는데 뭐 완전히 거기에 너무나 딱 맞죠. 그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지금 맨 끝에, 오른쪽 끝에 서 있죠. 여기가 끝이에요. 더 이상 못 갑니다. 여기 끝이라서. 그래서 이들이 문재인 정부를 뭐라고 부르나요? 좌파 정부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말은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이죠. 여기서 지금 자기가 보기엔 자기보다 왼쪽에 있는데 뭐 좌파라고 부르는 거죠. 지금 한국에서 수구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모든 사람들은 좌파예요. 왜? 이들보다 더 우파인 건 불가능하잖아요. 여기서 더 이상 못 가니까, 떨어지니까. 그렇죠? 맨 오른쪽 끝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들 눈에 문재인 정부는 좌파인 거죠. 자, 문재인 정부 바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기 바로 옆에. 얘들이 좌파라고 불러주는 걸 즐겨요. 즐겨요, 심지어. 그러면서 우리도 사실 뭐 좌파지. 얘들에 비하면 좌파인 거죠. 여기에 한 3발 떨어져서 지금 정의당이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정의당에 3발 떨어져서 누가 있어요? 메르켈이 있는 거예요. 독일의 메르켈이. 예? 정의당이 요쯤에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될 자리예요. 지금 독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당이 한국에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메르켈이 지금 기독교 민주당의 정강 정책을 그대로 가지고 다음번 한국 대선에 나왔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겠어요?
빨갱이 정도가 아닙니다. 극좌파예요. 극좌파. 독일의 보수 정당이 한국에 오면 극좌파 대접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지금 한국 정치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우경화되어 있는 거예요. 오른쪽 끝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 우경화의 지형을 가진 나라가 한국입니다. 최근에 바이든과 민주당 안에서 내세운 정강정책과 지금 한국에서 민주당이 내세운 정강정책만 비교해 보세요. 미국의 민주당보다도 훨씬 더 진보적이지 못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그러한 정치 지형을 가지고 있는 게 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어때요? 이 두 개의 정당이 마치 여긴 보수고 여긴 진보라서 진보와 보수가 마치 아주 정기적으로 경쟁을 통해서 정권을 교체하는 정상적인 그러한 나라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게 잘못 아는 겁니다. 국민들이 너무 기만을 당하고 있어요. 이 기만 때문에 한국 정치가 나아지질 않습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이 거대한 기만을 우리가 걷어내지 못하면 한국 정치의 발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보수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수구고요. 진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이들이 겨우 보수 정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잘 모르죠. 저는 그래서 김종인 씨가 등장한 것 같아요. 국민들이 아직도 깨우치질 못하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김종인 씨가 노구를 이끌고 등장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에는 문재인 옆에 서 있었죠? 지금 또 윤석열 옆에 서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국민들이 조금씩 이해를 하는 거죠. 아니 이게 왔다 갔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왜 그렇게 했어요? 똑같으니까. 두 정당이 뭐가 달라요? 여러분 정강정책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이 두 개의 정당이 다른 건 딱 하나예요. 뭐겠어요? 김정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요거 달라요. 김정은을 타도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타협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요건 다릅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들어가서 보세요. 이재용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건 100% 똑같아요. 에? 이재용 풀어줘야죠, 당연히. 에? 재벌들을 어떻게 볼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 두 개의 정당이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자들이 의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사실상 자본 독재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의 불행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 사회는 엄격하게 학문적으로 보면 군사독재 사회에서 자본독재 사회로 이행한 사회지 결코 민주주의 사회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의 국회는 이 자본독재 사회를 정당화하는 법을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자본의 주구죠. 여기에 대한 성찰이 없어서는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기억하실 게 이것입니다. 독일은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한 정당이 없는 게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건 극단적인 경우였고요. 지난번에 완전히 한 명도 못 들어갔으니까. 독일은 대체로 몇 프로 있나요? 대체로 5에서 10% 사이입니다. 5에서 10%. 독일에서 자유민주당의 득표율은 요번에 많이 얻었어요. 11%. 요번에 조금 많이 얻은 겁니다. 대체로 한 8% 정도 얻어요. 유럽의 어느 나라나 비슷합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한 사람도 있어요. 당연히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얻는 득표는 10% 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이 살 수 없는 어떤 공동체의 정치적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99%가 그걸 주장하는 그러한 자들이 의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완전히 자본에 유리한 모든 법안들을 만들어낸 과정에서 한국 사회 노동자들, 사회적 약자들은 그들을 보호할 어떠한 정당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정의당이죠. 6석 가지고 있습니다. 힘이 붙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당은 여러 정당 중에 하나의 정당이 아니에요. 사실은 정의당은 지금 한국의 정파가 어디에 있나요? 두 개 정당이 여기 있죠, 지금. 한국인들은 요 사이에서 지금 고르고 있어요. 정의당은 여기 서 있습니다. 정의당은 할 일이 뭐겠어요? 정의당의 역사적 과제는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이 모든 아젠다를 정의당이 대표해야 돼요. 이들이 이 끝에 있기 때문에 한국은 모든 중요한 아젠다들이 정치적 의제들이 공론장에서 논의 안 되는 나라입니다. 왜? 수구와 보수가 둘이 과두지배를 70년째 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너무나 후진적인 그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정의당으로부터 독일식으로 하면 저 링케, 좌파 정당까지의 정치적 의제들, 그렇죠? 사회적 시장경제, 사회주의 시장경제, 생태적 시장경제, 소위 시장경제에 대한 사회주의 대안, 이런 것들은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전혀 사회적으로 공론화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역사적 사명이라는 게 얼마나 큰 거예요. 이만큼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정의당인 것이고요. 그걸 또 대변할 수 있는 역량들을 키워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이 두 개의 정당이 70년 동안 서로 손잡고 과두지배해온 결과 지금 한국에서 진보라고 부를 수 있는 세력은 너무나 힘을 잃었어요. 특히 그 속에서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좌절을 겪는 과정에서 무력감에 빠지는 그러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최근에 쓴 책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역사는 승자의 발자취라고 하는 역사가의 말을 나는 믿지 않는다, 이렇게 썼어요. 역사는 어찌 보면 잘 진 싸움을 해온 사람들의 궤적일지도 몰라요. 잘 진 싸움을 그래도 밀고 온 그 사람들 덕분에 이 지구가 그래도 완전한 지옥은 되지 않은 거죠. 저는 어떤 역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란 이상주의자들의 좌절만큼 진보해온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한국 사회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상주의자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응원하고요. 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의당이 한 10% 정도 얻을 수 있는 이런 정당이 되도록 힘을 합쳐주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